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날씨가 좀 추웠죠? 이번 주에 너무 춥더라고요. 예. 촬영하는 날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날씨가 너무 좀 한파가 온 것처럼 추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도 뭐 대한이 20일이더라고요. 네. 대한 지나면 좀 안 풀리겠습니까? 네, 뭐 좀 풀리길 좀 바라는데 주식시장도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예, 예. 네. 시장도 좀 온기가 돌았으면 하는데 네. 뭐 만만치가 않네요. 네. 먼저 이번 주 정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시죠. 네, 이번 주 좀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역시 월요일 날도 좀 출발부터 좀 삐끗거렸고요. 사실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게 좀 잘 나왔죠.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이게 또 연준의 긴축을 좀 가속하는 좀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증시가 월요일 날 특히 코스닥이 한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안 좋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닥이 빠졌다는 것은 그냥 성장주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반면에 은행과 보험 같은 이제 금융주는 금리가 이제 인상될 거란 이제 기대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가 좀 버텨줬고, 반면에 코스닥은 또 빠졌습니다. 1% 이상 빠졌는데, 그날 좀 특징이 뭐였냐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코스피도 100개가 올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개가 빠졌는데, 근데 올랐어요. 지수는. 왜 그랬냐면 삼성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대형주가 오르니까. 네,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좀 그래도 견조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특히 이제 고성장주가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또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다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네. 좀 올랐던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래도 정말 이번 주 들어와서 유일하게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2% 급등하면서 끝났고, 그때는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꺾였다 이거하고, 파웰 의장이 청문회에서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선을 긋는 듯한, 뭐 당장 하지 않겠다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양시장 모두 다 급등했고, 특히 그동안 좀 안 좋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목요일은 다시 또 흘러내렸는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요. 옵션 만기 부담으로 좀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연기금이 좀 판 게 좀 아쉬웠지만 외국인의 매수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이 2.5%나 급락을 했고,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일부 위원들의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금리 4번 인상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뭐 게임주, 인터넷, 뭐 바이오, 성장주들에 다 동반해가지고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한국 증시도 금요일까지 좀 약간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번 주 내내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정말 좀 힘든 한 주가 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웠던 한 주가 지났는데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상원 인사청문회 발언 자체는 말씀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뭐좀 천천히 가겠다. 문제는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3월에 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데 3월 인상한다는 이야기 쭉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이게 충격이 컸나요? 사실 이제 연준 의장의 우리가 어떤 이제 발언을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나쁜 발언은 아닙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우려되고 상반기 내내 지속되겠지만 그래도 완화될 것 같다. 굉장히 좋은 톤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뭐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뭐 당장 빠르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상화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로 A long road to normal. 네. 그러니까 정상화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다. 천천히 간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발언만 해석하면 되게 좋은 발언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양적 긴축에 관련돼서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아마 하반기, 연말 정도 이런 이제 해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빠른 긴축보다는 좀 완만한 긴축이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주 후반에는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제 부의장의 의견이 또 힘이 실리면서 예. 이분이 또 굉장히 사실은 비둘기파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인 분이 이렇게 매파로 갑자기 바뀌니까 시장이 또 놀랬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약간 나스닥 고밸류 기업들한테 큰 충격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을 떠나서라도 작년에 S&P 500 지수가 27% 오른 배경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한 몫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이죠. 아니 2020년에도 올랐고 21년에도 이렇게 올랐는데 올해도 오를 수 있을까? 근데 또 다른 기업들을 봤더니 가치주는 너무나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투자들의 심리가 저는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엄청나게 악재로 해석할 때보다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좀 덜 오른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빌미가 돼가지고. 그래서 양적 긴축이다, 너무 금리 인상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나스닥의 하락, 다우는 또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사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장의 참가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은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물가 우려 때문에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이 빠르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막상 12월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수 보면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긴축 속도가 또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이번 주에 나온 뭐 중국의 물가 지수도 사실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났고요. 네.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거의 예상에 부합을 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낮았죠. 떨어졌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 이제 물가는 피크아웃 찍었구나. 이 논리가 맞는데 그러면은 미국 연준이 좀 생각보다 느리게 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는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이런 그 지표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도 긴축 속도를 그대로 하겠다는 약간 그 뉘앙스가 나와버린 거죠. 뭐 금리 4번 인상 이런다고 이제 하니까 시장이 이거 좀 늦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무색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놀랬던 것 같긴 한데 다만 저는 이제 나스닥은 비록 빠졌다고 하더라도 증시를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록 빅테크가 빠져서 나스닥이 급락하고 한국의 성장주도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급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왜 이렇게 너무 나쁘게 안 보냐면요. 시장에 어쨌든 두 가지 큰 축이 있었잖아요. 긴축 속도 강화, 거기다 고물가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저는 파웰 의장의 연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보다는. 근데 그 연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긴축 속도는 분명히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발언만 해석을 하면. 그리고 물가도 2월까지는 봐야 돼요. 1, 2월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12월만 봤을 때는 물가가 정점을 찍은 거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네. 달러화가. 그러니까 진짜로 계속 긴축 속도를 높이고 고물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달러가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달러가 96에서 이번 주에 한 94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달러 인덱스 네, 말씀이죠. 달러 인덱스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증시 자체가 좀 빠졌다고 하지만 지표만 봤을 때는 저는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1,200원을 넘었었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80원대 후반 정도로 약간 안정된 거. 네. 이거는 뭐 증시의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1,200원 넘은 것도 참 이게 해석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1,200원 넘었다는 거는 경제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옛날로 보면 예. 1,200원 넘었을 때마다 위기가 터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1,200원 넘어간 거는 정말 저도 왜 이렇게 1,200원 넘어갈까? 위기인가? 근데 되게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 1,200원이 넘어가는데 외국인이 지금 2달 연속 주식을 계속 사고 있어요. 예, 국내 주식 사고 있죠. 예, 막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좀 너무 다른 상황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다고 위안화가 무너졌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1,200원 넘어갈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1,200원을 넘어섰던 그 환율이 1,180원까지 또 떨어졌잖아요. 80원, 예. 88원 뭐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빠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반대로 이 약간 빠지고 있어요. 원화 강세로 가죠. 예, 보통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만 보면은 시장이 굳이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그 시장 그 심리 자체가 저는 위축돼서 그런 것 같고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는 저는 문제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환율이 막 급등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아니에요. 시장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환율 같이 빠지죠. 외국인은 주식 사죠. 예. 그리고 미국의 경기 민감주는 올라가죠. 빅테크만 빠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저는 좀 수급 이슈가 큰 게 아닌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고환율 기조가 일단 유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1,200원 찍고 바로 뭐 1,150원 떨어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는데, 다만 아까 물가도 좀 피크아웃인 것 같고 달러도 좀 꺾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단 1,200원을 다시 넘어가는 것보다는 요 정도 한 1,180원, 70원 레벨에서 좀 등락을 확률이 좀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많이 산 거는 LG화학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못 잡을 것 같아서 샀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4,907억이나 샀고요. 삼성전자를 3,573억 샀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을 2,673억, SK하이닉스를 2,424억, 신한지주를 1,289억 샀고요. 하나금융지주를 1,228억, 우리금융지주를 857억, 그리고 셀트리온을 651억 샀고, LG전자를 474억, SK이노베이션을 459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IT하고 2차 전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의 금융주, 예, 은행업종 위주로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금리 인상에 좀 베팅하는 듯한 그런 매수 포지션을 이번 주에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기관은 연말 배당락 이후에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뭐 12일 수요일 하루 매수했다가 또 목금 계속 매도세인데 언제쯤 좀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인데요.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당락 앞두고 배당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엄청 했어요. 그게 한 5조 원 돼요. 근데 배당락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팔았어요. 6조를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배당 받기 위한 물량은 다 던졌다. 금융투자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또 선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의 기관 매도는 끝났다. 그건 다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담이 없어졌고요. 다만 연기금이 좀 아쉬운 게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7천억 정도 팔아버렸거든요. 네. 제 추측으로는 좀 LG 에너지 솔루션 담기 위해서 미리 판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 카카오페이 뱅크 상장할 때도 연기금이 주식을 좀 비워놨다가요. 그 상장하고 나서 카카오페이랑 뱅크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냥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담기 위해서 한국의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약간 비중을 줄였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연초의 특징이 그 개장하는 날 아마 오스테 임플란트 사고가 났잖아요. 횡령 사건.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펀드들 있잖아요. 기존에 거기서 환매가 나왔대요. 환매 나오면 투신과 사모펀드는 이제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진짜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연초 이후로 7,240억 순매도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환매 요청이 있었겠죠, 투자들이. 그래서 거기 속해 있는 그 오스테 임플란트가 속해 있는 펀드에서 환매가 나오면 다른 주식까지 다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연초 이후에 기관들 수급이 이런 좀 리스크까지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이 파는 배경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팔았던 기관이 그래도 남은 종목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 기관 투자들이 제일 많이 산 거는 SK이노베이션 1,547억 샀고요. 삼성 SDI를 861억, LG이노텍을 684억, LG전자를 593억 샀고요. 하나솔루션을 496억, 네이버를 460억,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286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을 239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197억 샀고요. 엔터조인 SM을 195억 정도 샀습니다. 일부 이제 개별 기업도 샀지만 가장 많이 산 거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처럼 2차 전지, 그리고 LG이노텍은 이제 전장 부품 뭐 자율주행 카메라 같은 거 이런 쪽인데, 한마디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기관들은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개인들이 좀 실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요즘 보니까 고객이 예탁금 한 64조 안팎 정도던데 개인들 매수세 괜찮을까요? 개인들은 지금 그 요즘에는 좀 약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공격적이진 않은데 작년 전체적으로는 한 80조를 샀어요. 예. 그래서 개인들은 어쨌든 이제 2년 동안 계속 매수 흐름이 좀 꺾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객 예탁금은 지금 64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그대로예요.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70조 넘었다가 60조 왔다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개인 투자들이 80조를 샀는데 예탁금이 그대로란 얘기는 실제로는 이만큼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주식을 사는 순간 예탁금은 줄잖아요, 원래.
주식을 사기 위해 넣는 돈이니까. 근데도 예탁금이 안 빠졌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유동성은 여전히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변수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8일인가요? 19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모주 청약이 만약에 끝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금이 좀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불 날짜가 언제냐면 21일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환불되는 그 날짜에 개인들이 다시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개인들은 또 매수 여력이 좀 늘어나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 공모주 청약까지는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살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약에. 그래서 개인 매수는 조금 다음 주는 소강 상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개인 투자분들은 제일 많이 산 게요. 카카오입니다. 2,384억,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2,207억 샀고요. LG생활건강을 1,397억, 크래프톤을 1,242억, 네이버를 802억, 위메이드를 777억, 그 다음에 SK스퀘어를 752억, 기아를 699억, 알테오젠을 654억, SK바이오사이언스를 573억. 이게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다 성장주예요. 공통적으로 주가들이 다 이번 주에 급락한 기업들이에요. 다 안 좋았던 기업들을 떨어지니까 좀 싸게 저가 매수했다는 게 특징적이고, 카카오 그룹이 이번 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좀 급락하다 보니까 좀 매물을 오히려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2차 전지 장비 회사 있죠. 네, 장비주가 9% 급등했고요. 2차 전지를 만드는 이제 셀 메이커라 그러죠. 생산업체.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속해 있는데 5.8% 급등했고, 손해보험이 5.6% 올랐고요. 은행 업종이 4.6%, 카지노 관련주가 3%, 우주항공 관련주가 3%, 골프 관련주가 2.5% 올랐고요. 정유업체들도 2.5%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뭐 아연이나 구리 같은 이제 관련 기업들인데 이쪽이 2.4%, 반도체 대표 기업 뭐 삼성전자, DB하이텍, 하이닉스인데 여기가 2.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융주하고 2차 전지주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소재잖아요. 소재 오를 때 장비랑 생산주는 빠졌거든요. 정반대로 장비와 생산주는 오히려 급등을 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D램 값이 뛴다 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뭐 막상 반도체 주가는 생각만큼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더 오를 그런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그 마이크론이 오른 거에 비하면 진짜 못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오른 배경은 D램 업황도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저점 대비해서 40% 올랐어요.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숨고르기 좀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증시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은요 되게 좀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만삭스가 어쨌든 그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려버렸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2년 D램 수급 전망을 굉장히 좋게 했어요. 수요는 는다. 왜냐? PC랑 서버 D램 이쪽이 늘어나고 이제 올해 DDR5로 넘어가잖아요. DDR5로 넘어가게 되면 DDR5가 좀 크대요. 이 반도체가.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DDR4보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삼성이 D램보다는 이제 파운드리에 집중하거든요. 그럼 파운드리에 집중하려면 D램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럼 여기 생산량을 줄입니다. 공급이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메모리에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 증가, D램 공급 감소, 이 부분에 의해서 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업황이 터닝할 거냐? 올해 중반부터요. 2023년 초까지 사이클이 업으로 간다, 위로 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3사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투자 의견도 대부분 좀 상향을 해서 좀 좋은 보고서를 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그 주가 오르기 전에 미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좀 오르고 나서 나오니까 주가에는 뭐 큰 영향 안 줬지만,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장 주가 안 올라간다 이걸 보지 마시고, 여기 그 골드만삭스 의견이 맞다면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명확해요. 뭐냐면 업황이 어디까지 좋아진다고 썼냐면 2023년 초까지 지속된다. 그럼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먼저 가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2023년도가 단기 사이클의 고점이면 하반기에는 주가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먼저 반영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맞다면 올해 상반기는 괜찮은데 올해 하반기 주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보니까 그게 많아요. 이제 CES 2022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삼성증권의 이제 이문영, 장정훈, 이종욱, 문준호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고요. CES 2022 What's New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여기서 총 4개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 네. 이제 자동차 쪽인데, 시장은 넓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렇게 좀 나와 있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대중교통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 자가용을 좀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밖에 자꾸 못 나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만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안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진대요, 점점. 그럼 그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자동차를 거주 공간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도 이제 집처럼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드라마도 보고 자기 업무도 보고. 그래서 거주 공간 개념으로 이번에 현대모비스하고요, LG전자가 그런 자동차를 하나 이 모델링해서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전기차로 넘어가면 우리 그냥 주유소 가면 그냥 잠깐 몇 분이면 바로 이거 끝나잖아요. 이 주유하면 되니까. 그럼 주유소는 그냥 잠깐 가서 거기서 결제하고 물 서비스 하나 그냥 하나 받고 가면 그만인데,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해도요 최소 30분 걸려요. 30분에서 1시간. 그러면 충전소 자체가 이제 약간의 그게 되는 거예요. 머무는 장소가 돼요. 휴게소 비슷하게 휴게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니오라는 자동차 회사가 니오 하우스를 만들어 놨대요. 거기서 전기차 충전도 하고, 모르는 카페 있고요. 그 안에 도서관 있고. 그 테슬라는 그 모델 S라는 좀 고급 모델에는 게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게임하라 이거예요.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럼 결국 이런 트렌드가 활성화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수혜받는 업체는 드라마 제작사가 수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그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네. 드라마 보든가 아니면 유튜브도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 더 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에서는 이제 고성능 컴퓨터를 주목하래요. 저가형 컴퓨터가 아니라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게이머, 개발자, 뭐 기업, 디자이너 등이 고성능 컴퓨터를 원한대요. 그래서 사양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도체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바일 가전 쪽에서는 AR 글래스, VR 있잖아요. 눈에 메타버스 이 예. 플랫폼에 관련된, 이게 아마 애플도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실 금요일 날 증시 보니까 막 LG 노텍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도 있지만 AR 글래스에 들어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 뭐 카메라 제품들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쪽 관심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하고 2차 전지인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확실히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제 TV도 OLED로 갑니다. 삼성도 선언을 했고 아마 LG에서 물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고사양 2차 전지도 있지만 폐배터리 시장이 이번에 얘기가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축이니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보고서는 삼성증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되, 제가 얘기해드린 요 틀 안에서 2022는 좀 형성이 돼 있다. CES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네, 그 월요일이 좀 되게 많긴 한데, 1월 17일 월요일 날은 이제 첫 번째가